거잖아요. 그죠? 예. 이 강남구청 공무원 댓글 사건, 댓글 부대, 이 문제는요, 얘네들이 왜 그럼 지우기 시작했을까? 지우는 이유, 자기네들은 떳떳한데, 이 강남구청장 그 여자가, 뭐, 당연히 자기 업무에 관련된 거라서 반론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니 왜 지워?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들은 갑자기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 안 하고 지우기 시작했을까? 삭제한 것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3개월, 2개월인가 안에는 다 자료 복원이 돼. 그럼 왜 이들은 댓글을 지웠을까? 삭제했을까? 지금 강남구청 댓글부대 사건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강남구청 댓글부대 사건이 다시 한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든지 그 사건을 덮어야 되니까 지금 막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렇게 쉽게 증거가 인멸되기는 어려울 거다. 무엇보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얘네들의 지금 이제까지 한 짓을 보니까 아마 이제 망치부인 패소 이렇게 그런 기사를 내서 국정원 직원이 죄 없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노렸나 봐. 9월 달에 민사소송에서 망치부인 패소 판정을 내려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죄가 없음이라는 판결이 난 것처럼 이미지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야당 국정원을 조지는 의원들이 국정원에다가 좌익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냐 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밝혀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좌익 교수가 지금 기소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원래 의도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의혹도 없다. 뭐 정부의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망치부인이 패소했다고 덮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망치부인 패소에 대해서 역풍이 분 거예요. 그렇잖아요. 패소 이유 때문에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런 개소를 하면서 패소를 시킨 거 아니야. 나한테 졌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이게 뭔 얘기냐. 검찰에서 김하영의 범죄일람표에서 찾아낸 사건인데 거기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까지 결부됐다라는 게 지금 증거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망치부인한테 패소를 안겼다? 이게 또 왜 나의 문제가 왜 또 사람들에게 더 회자가 됐냐? 난 이거 세월호 효과라고 봐요. 세월호 효과. 내가 당한 게 중심이 아니라 내 딸이 당한 게 중심이잖아. 내 딸이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세월호 때문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싸움, 이걸로 연관이 되면서 요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분노해서 아니 국정원 댓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건 객관적인 사건인데 이게 증거가 없다는 웬 개소리냐 이래갖고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12월 19일에 나가는 이유를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세월호 진상규명. 둘째, 국정교과서 반대. 셋째, 민생을 판단시키는 노동학법 반대. 넷째,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5번째, 청년 실업 문제의 대책 마련. 이게 우리가 모두가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아니라면 나는 여기에 하나 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을 국정원의 불법 댓글의 증거를 없다고 우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선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승만도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결국 물러났어요. 박근혜의 부정선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직접적 연관되어 있는 거야. 박근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얘기냐? 요 말은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는 거하고 자기하고 별개의 문제로 딱 선을 긋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예요?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서 네가 당선된 게 아니라 네가 국정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게 문제라는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증거가 없다. 100%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박근혜의 불법 선거운동은 100%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단정적 표현. 여러분 오늘요 구리시장인가가 배지를 뗐어요. 확정됐죠.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구청장 지위, 그러니까 그 구리시장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직위를 상실했어요. 그죠? 오늘 최종이지? 3심이지? 1심 아니고 3심. 그런데 그 구리시장이 그 잘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 그 프랜카드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현수막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다고. 아직 그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썼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서 그 직위를 박탈당했어요. 기사 좀 올려주세요. 구청장도, 구리시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지금 당선돼서 벌써 1년 넘었잖아. 1년이 넘게 근무했던 구리시장도 당선 무효가 됐어. 그러면 박근혜도 이미 우리는 2013년 6월 달에 박근혜가 거짓말했다라는 거 우린 증거로 확인한 거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해야 그게 정상적인 법이 통용되는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선거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박근혜는 분명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했어요. 부정선거운동을 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하는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했고 거기에서 혹은 국민들이 박근혜를 찍었다라면 이거는 박근혜가 정당한 정권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인 겁니다. 예, 이거는요 원세훈 재판이 어떻게 됐건 망치부인 재판이 어떻게 됐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세훈이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박근혜는 스스로 거짓말을 한 거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달았다 증거가 명백한데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3일 동안 16, 17, 18 3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떠들어가지고 당선이 됐어. 그러면 그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이야.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선이 무효돼야 되고 직위를 박탈함이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런 주제에 지금 소요죄를 적용해서 시위대를 탄압하겠다. 그 다음에 평화 시위를 주도했던 그 시민들을 폭력배로 IS라고 몰아가고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IS가 알게 돼버렸다.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저렴한 언사로 지금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환경회의에 가갖고 개소리 한 거 아니야 또. 지금 우리가 오염물질 배출 18위 국가인데 앞으로 우리가 3위까지 올라갈 거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물론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고 했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고 했지만 어쨌거나 박근혜가 이 환경회의에 가가지고 현재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순위 18인데 우리가 오염물질을 이만큼 줄여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는데 그 목표대로면 그때 우리나라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3위가 된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 일을 발표를 시킨 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 문제인 거야. 박근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아니, 난 이 만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별로 이 만평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한번 같이 볼까요? 무슨 만평이냐 하면, IS in 서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IS가 알아버렸다. 이번에 IS라 그랬어요, IS라 그랬어요. 이번에 IS라 그랬어, IS라 그랬어. 한국 잠입 10일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왠지 이미 감옥에 갇힌 것 같다. 테러 의혹이 없고 우울증이 올 것 같다. 또 아이스라 그랬어요. 예. 아이스라 그랬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표현 있잖아. 우리가 IS 쓰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래요. 이게 IS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래. 무슨 얘기냐? 원래 아이슬이 맞대요. 아이슬. ISIL. 그래서 아이슬이라고 불러야 된대. 그게 무슨 얘기냐? 이 IS라는 뜻은 그냥 이슬람 국가란 뜻이래요. 그래서 IS라는 표현이 언제 나왔다 그랬죠? IS라는 표현이 14년 여름에 갑자기 나왔다 그랬잖아. 14년 여름에 갑자기 IS라는 표현이 온 세계에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그 테러 국가가 시리아에서 IS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IS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미디어들의 논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작년 3월에 그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갑자기 동시에 세계 미디어는 IS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테러 방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수상하다. 내가 이 IS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 어떤 의혹을 제기했어. 작년 3월에. 그러자 신기한 건 전 세계 언론에서 IS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거야. 딱 멈춘 거야. 진짜. 그게 2014년 가을부터 15년 3월까지 일제히 IS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방송에서 3월에 얘기를 했어요. IS의 배경에 IS에게 누가 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IS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그들의 조직이 과거에 미국이 이 중동 지방에 키웠던 게릴라 부대의 후신들이다. 게릴라 국가들의 후신들이다. 그러면 이들과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은 무관하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히 3월 달에 IS 기사가 싹 사라져. 그리고 4월경인가? 그때 이 오바마가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을 IS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해요. 예.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을 IS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 IS라는 표현은 그들 테러 조직이 자기들을 IS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라는 모든 이슬람 국가, 즉 모든 무슬림이 전부 다 테러범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과격단체라고 써야 된다. 그게 ISIL인가 그 표현이래. 아이슬. 예. 이슬람 이슬람 과격 테러 집단.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아이슬이라고 부르는 ISIL.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아이슬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박근혜가 아이슬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IS라고 부르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 IS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모든 무슬림, 즉 모든 이슬람 신앙인들은 미국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 지금 난리가 난 거야. 트럼프가 미국판 허경영이잖아. 미국산 허경영인데
이 트럼프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의 입국을 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 대선판이 발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바마와 민주당에서도 정식적으로 트럼프는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소위 자신을 공화당이라고 밝힌 미국판 일베들이 트럼프에게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명칭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예. 우리 이제 IS라고 부르지 말자. IS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슬람 과격단체. 예. 이슬람 과격단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감지되는 매우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뭐냐? 이번에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 직전에 테러가 있었잖아. 지방선거 직전에 테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테러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프랑스 내에 극우파가 30%의 지지율을 얻은 거예요. 프랑스 극우파가. 그러니까 프랑스 일베 같은 애들이 30%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에서도 그런 극우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부자들을 대변하는 부자들이 이 난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 EU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난민을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시리아 프랑스 테러 사건, 지금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도 이 언론 중에 소위 이제 극우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메이저 미디어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테러를 팔아서 소위 이제 프랑스 안에 있는 부자들을 자극한 거야. 뭐냐? 계속해서 난민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세금이 올라가. 왜? 유럽은 뭐가 강해요?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이 많잖아. 우리처럼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깎아주기 때문에 유럽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부과되는 비용을 부자들이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유럽의 부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프랑스에서 지금 소위 유럽의 부자들 중심에 그들이 30%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야.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미국인들 중에 정상인들은 동의를 안 해. 정상적인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계속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강고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발표를 계속해. 자, 그러면 그렇게 발표한 언론들이 누굴까? 미국판 조중동이야. 미국판 데일리.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언론들이 대부분 자유민주적인 언론일 것 같잖아. 진보적인 언론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미국의 폭스 TV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블에 있는 많은 뉴스 채널들이 대부분 대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오바마를 오랑우탕이라고, 고릴라라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오바마의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그런 방송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런 방송의 영향으로 소위 NSA, 즉 국가안보국이라는 그 괴물 단체가 우리나라로 국정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야. 미국의 NSA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그나마 조금 이번에 올 봄인가에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의 테러 방지법이 애국법이 바뀌었어. NSA를 만들었던 9.11 테러 이후에 만든 애국법이라는 게 민간 사찰을 축소시키는, 좀 더 NSA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이 보수 미디어들이 주도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인가? 유럽의 어느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났었어. 3차 대전도 가능하다. 그 기사 봤어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어떤 언론들에서는 그 3차 대전도 가능하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자, 헛소리 하는 애들한테 그 반응하지 마시고요. 예.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내가 저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여기를 올려놓고,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다 개별 국가들이 개별 지도자를 뽑고 선거를 통해서 독립적인 그 정권을 구성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대자본이다. 금융자본.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금융자본이 뭐냐 하면 소위 다보스 포럼 들어봤죠? 다보스 포럼. 그들이야. 옛날에 G7이었고 G7을 주도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다보스 포럼이야. 그 다보스 포럼이 국제적인 그 금융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국제적인 금융 자본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어떤 나라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주식을 올리는 거야. 주식값을 막 올려. 그러면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처음엔 좀 늘려줘요. 그래서 막 여러 개미, 전 세계 개미들을 불러모아 막 투자하게 제일 비쌀 때 팔고 튀는 거야.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박근혜가 왜 가가지고 미국으로 I am stupid 막 이러면서 연설을 오래 해갖고 원래 9분짜리 연설인데 16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미국어로 야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북한의 핵 문제가 걱정이다 이렇게 묻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 북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래가지고 개망신당한 바로 그 다보스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이 소위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 그 대표자들 모임이야.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많은 그 음모론 인터넷의 음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터넷 음모론이 뭐야 유태인 자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유태인 자본이라고도 처음엔 유태인 자본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더라? 왜 그거 있잖아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란 조직이 있다. 이 프리메이슨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십자군 원정을 갔던 그 기사단이다. 그 기사단이 엄청난 부를 그 축적을 했는데 그 부를 축적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의 후손을 찾았다. 그래서 그 예수의 후손을 그 돈으로 보호하면서 현재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얘기가 음모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였지? 다빈치 코드, 내셔널 트레저 이런 데 보면 그런 데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 프리메이슨 얘기가.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란 이야기는요. 만들어진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들의 정식 명칭은 프리메이슨이 아니야. 다보스 포럼이지. 그들의 정식 명칭은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이야. 그리고 본질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야. 그런데 마치 신화적인 존재, 어떤 신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전설적인 고대 권력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신화적인 존재로 바꾼 게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한마디로 본질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이야.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굉장히 멋있게 포장한 거야. 그게 프리메이슨 신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이 탐욕스러운 금융자본들이 뭔 짓을 하느냐 하면 계속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 뭘 갖고 있어?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이 다보스 포럼을 움직이는 금융 자본가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전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들의 대주주야.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언론의 흐름을 이것들이 주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인터넷에 가끔 보면 나르는 자동차 영상이 막 화려하게 뜨잖아. 그죠? 혹은 막 그 발전된 로버트 막 이런 게 막 뜨잖아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데만도 수억 원 들어요. 그런 짧은 동영상 만드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그런 동영상이 막 보여지면서 나르는 자동차가 곧 가까이 왔다.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나르는 자동차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르는 자동차 살 수 있겠어? 그거 한 2, 3억 할 거란 말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거 구경도 못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땅에 붙어 다니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지들은 날아다니겠다. 이미 걔네들은 지금 날아다니잖아. 얘네들 2, 3억 주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 이미 그 무슨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있잖아. 걔네들이 솔직히 얘기했고 나르는 자동차를 과연 몇 명이나 쓸까 싶어. 그러면 왜 나르는 자동차 영상이 뜨냐? 그 분야에 투자하란 얘기야. 투자. 주식가. 한마디로 얘네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동영상이 떴다는 얘기는 뭐야? 나르는 자동차에 이 금융자본이 쫙 투자해 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나르는 자동차에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비싼 값에 팔고 튀는 거지. 비싼 값에 팔고 튀는 거야. 그 로버트가 상용화될 거다. 10년 전인가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뭐 로보인가 뭔가 무슨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조그만 난쟁이 로봇 있잖아. 왜? 일본도 막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뭐 노인들을 돌봐줄 거라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막 엄청 언론에 나왔어요. 그죠? 언제 상용화 될 건데? 그러면서 그때 AI 이런 영화 나와? AI 같은 영화가 나오면서 걸어다니는 이 난쟁이 로봇들을 보면 뭔가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 근데 그 상용화는 언제 나오냐고. 10년 전이야. 10년 전. 10년 전부터 로봇가 상용화 된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어? 물론 우리 생활에 들어온 로봇가 있어요. 뭔데?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나도 사려고 시장 조사를 좀 해봤지. 야,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뭐냐? 이 대부분의 이 로봇 청소기들이 청소를 안 한다. 꼭 청소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도망가 버린다. 과잉 센서가 부착이 돼서 과잉 센서가 막 책상 다리가 뭐 복잡하다. 저기는 들어가면 복잡하다 싶으면 애가 꼭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야. 심지어는 막 그 열린 현관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깥까지 나가버린대잖아. 그래서 로봇 청소기 산 사람들이 그 실제로 도움받질 못해요. 로봇 청소기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야 돼. 로봇 청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날아다녀야 돼요. 날아다녀야 얘가 거리낌 없이 온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니지 가구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청소를 안 해. 가출하고 막 그래.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로봇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로봇가 상용화된다라고 그렇게 언론들이 떠들었을까? 전 세계에서 동시에. 거기 투자하라고. 그 국제 개미들을 모으는 거야. 국제 개미들한테 야 봐라. 야, 이 로봇 이제 상용화 된다. 얘 말하는 거 봐. 움직이잖아. 야. 아니, 그 혼자 있는 노인의 말벗이 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로봇가 한 1억 될걸요? 그죠? 야, 1억짜리 로봇 살 수 있는 노인이 왜 혼자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1억짜리 로봇을 살 수 있는 노인이 왜 혼자 있겠냐고. 그렇잖아. 아니 로봇 하나를 1억 턱턱 주고 사는 노인 옆에는요. 일단 가슴 빵빵한 미녀들부터 아니면 할머니한테 새파란 젊은 것이 비서로 붙어 있어. 그 로봇하고 말할 만큼 그렇게 외롭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그 외로운 노인과 로봇의 교감 영화 지랄을 한다. 야, 그 로봇 살 수 있는 노인이면 현실적으로 안 외롭다니까. 어떻게 좀 술이라도 한 잔 받아 먹으려는 친구들도 깔려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예. 결국은 그런 얘기는 뭐냐. 나르는 자동차, 뭐, 로버트, 이런 것들이 다 그 주식에 투자하라고 꼬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걸 뭐라, 찌라시? 국제 찌라시인 거야. 그런 영상들이. 페북에 막 좋아요 수백만, 수천만 얻는 그것들이 결국은 다 뭐냐면 국제 찌라시야. 증권가 찌라시. 야, 이게 지금, 이게 대목이야. 뭐 이러면서 증권가에 뿌려지는, 증권가의 정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 걔네들 다 먹튀하고 있다는 얘기야. 너네가 그걸 딱 덥석 무는 순간 우리나라 이 주식의 문제가 그거 아니야.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어디나 그렇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면 꼭 떨어져. 그리고 내가 팔면 가격이 올라가.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뭐야? 공개된 정보를 보고 사. 공개된 정보를 보고 살 때는 이미 걔네들이 비싼 값에 떨이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팔 땐 왜야? 야, 이 기업이 망한단다. 곧 망하게 생겼다. 지금 뭐 부채가 심각해지고 경영 문제가 생겨갖고 이 회사가 곧 문 닫을 것 같다 그러면 놀래갖고 5만원에 산 거 2만원에 팔아보잖아. 그때 걔네들이 싹 또 사들이는 거야. 지난번에 5만원에 판 애들이 2만원에 또 싹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얘가 딱 팔고 나면 갑자기 그 주식이 또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서 이 아주 잘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했고 뭐 승진을 해갖고 누구를 받아들여갖고 아주 그냥 찬란한, 거기다 외국에서 신기술이 들어오고 뭐 막 날려놨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얘가 7만원으로 올라가. 그러면 2만원에 팔았던 사람이 막 식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7만원에 또 사. 딱 사고 나면 또 어머 이거 아까 지난번 특허 그거 취소됐대 뭐 이러면서 곧 망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5,000원에 또 팔아. 그래갖고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보민주화란 얘기 들어봤어요? 정보민주화. 정보민주화란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아이들 교과서에 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보민주화라는 게 뭐냐. 정보가 돈이다란 얘기야. 한마디로 주식으로 투자해서, 아니 이건희가 주식 투자한 거나 우리가 주식 투자한 기간이 똑같은데 돈이 다르잖아. 이유가 뭐야? 걔네들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걔네들이 비싼 값에 팔고 싶을 때 그걸 달려들어 사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거덜이 나는 거야. 즉 정보민주화란 말이 왜 나왔냐? 돈 되는 정보를 지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하고 그들은 늘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금융대자본은 모두 언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신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신문에 공개된 정보를 보고 주식을 산다면 두 글자로 뭐예요? 등신. 다른 두 글자로 바보. 다른 두 글자로 천치. 이렇게 되는 거야. 언론에 이미 이 주식이 뜬다? 그때는 이미 걔네들이 비싼 값에 팔으려고 가격 호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또 다른 말로 호갱. 예. 등신 호갱 바보 천치. 그 정보를, 돈 되는 정보를 지들끼리 공유하고 이미 이 새끼들이 비싼 값에 팔 준비해놓고 언론에 띄우는 거야. 그래서 언론과 재벌은 한패인 거예요. 언론과 금융자본은 한패인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이런 식으로 주식 먹튀를 통해서 돈을 벌어?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버는데 가령 뭐 나르는 자동차 한 대 팔아야 2, 3억이야. 그죠? 나르는 자동차 한 대 팔아야 2, 3억이야. 자, 그런데 무지막지한 엄청난 화력을 가진 첨단 무기, 한꺼번에 108개 미사일이 날아가서 저 상대국의 그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 이거 한 번에 108개를 쏘는데 한 개의 가격이 4, 5억이야. 한 미사일 가격이 4, 5억이야. 그러면 여기 한꺼번에 1억만 돼도 이게 108억이잖아. 그죠? 1억만 돼도 108억인데 4억이냐? 4, 500억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야. 4, 500이 나가는 그 미사일 통만 팔아도 그게 얼마겠어. 자, 한마디로 얘네들이 돈을 버는 건 뭐 로봇? 뭐 혹은 뭐 나르는 자동차? 아니면 무인 자동차? 이런 거는 이제 소위
국제 개미님들 드시라는 주식이고요. 실제로 진짜 주식들은 뭘 갖고 논다? 무기 주식을 갖고 노는 거야. 자, 이 무기 주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언맨이란 영화 보셨죠? 야, 이 아이언맨이란 영화 대단한 영화야? 그 아이언맨 한 편으로 무기 자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 아이언맨이란 영화 1편을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아이언맨이란 사람이 그 무기를 만들었고 엄청 부자잖아. 그런데 그 무기를 실제로 누가, 그 부사장 새끼가 테러범들한테 다 팔고 있잖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무기 시연이라는 거래. 그 무슨 저 사막 같은 데 갖고 시연 한번 해주면 그 무기를 막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팔려나간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시연만 한번 하면 실제로 그 무기는 사용되질 않아요. 왜?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갖고만 있는 거야. 비축용. 이게 뭐였냐면 옛날에 이 미국하고 소련에서 냉전 시대 때 45년부터 90년까지 45년 동안 냉전 체제를 만들고, 그 냉전 체제의 군비 경쟁이라는 거래. 그래서 그 군비 경쟁 때 성장한 무기 산업자들, 걔네들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야. 이게 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무기 산업, 누가 거덜이 났어? 무기 산업자들이 거덜이 난 거야. 왜?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냉전 체제가 끝나버렸네? 90년에? 그래갖고 이제 90년에 냉전 체제가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이 냉전 체제를 끝낸 이유는 뭐야? 혼자 짱 먹고 싶어서. 소련하고 둘이서 분점하는 게 싫어갖고 혼자 짱 먹고 싶어가지고 돈을 뒤집다 쏟아부어갖고 공산주의 다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내 빵이야! 그랬더니 소련이랑, 아니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이 왜 네가 대빵인데? 야, 이제 뭐 공산당도 다 죽었는데 우리가 네 말 들어야 되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G7 모여, 야 씨발, 야 G7 모여봐. 그랬더니 바빠 우리, 이런 거야. 왜 미국이 당황해갖고 만든 게 뭐야? G20. G7이라는 조직이 세계 선진국 7개 나라 모임이잖아. 근데 그 7개 나라에서 미국이 이제 소련을 망한 다음에 야 모여 씨발, 그랬는데 애들이 안 모인 거야. 야, 뭐 언제적 얘기하고 그러냐. 뭐 우리가 지금 바쁜데 뭐 할 말 있으면 뭐 전화로 해. 뭐 이런 거야. 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의 발언, 자기의 발언권을 높일까? 그래서 미국의 친한 애들 13개 나라를 불러들인 게 G20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G7에서 회의하는 내용하고 G20에서 회의한 내용이 달라. 가장 중요한 게 G7은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유럽에서 모여. 그런데 G20은 유럽에서 안 모여. 그 차이가 또 있어요. 예. G7은 여전히 유럽에서 모이고 G20은 주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모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모이다가 그 이제 미국에서 몇 번 하다가 씨발 계속 G20이 무시당하니까 야 유럽 너네도 한번 해.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말 빨리 쓰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 우리가 좀 바빠가지고 이게 또 국제 정상을 모시기에 우리나라도 들어. 이 유럽이 얼마나 낡았어. 야 300년 된 건물을 어떻게 외국 정상을 모시니? 막 이러면서 막 발뺌해.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모임을 안 하겠다라고 막 버티는 상황에서 이 미국하고 캐나다가 계속 번갈아서 하다가 쪽팔린 거야. 야 이번엔 딴 데서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짜요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G20 회의 갖고 온 거 아니야.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번갈아서 하다가 야, 쪽팔리니까 좀 유럽 좀 가져가라. 그런데 유럽이 개무시하고 싹 못 들은 척 하니까 아무도 G20 회의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명박이가 쪄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놓고 지가 유치했다고. 500조 원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웃느라고 쥐그림 막 붙였더니만 쥐그림 처벌하고 끝난 게 G20 아니야. G포스터 20개 붙였다고 그 쥐그림 그린 사람 처벌하고 끝난 게 G20이야. 500조 원의 경제효과는 다발. 500대 저 꿀밤이나 맞았지. 그게 G20이에요. 자, 문제는 그래서 G7으로 안 되니까 G20을 만들고 뭔가 국제사회에서 이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싶은데 안 된 거야. 그게 10년이야. 그 10년 동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우연히 9.11 사태가 발생한 거야. 이때 우연히. 그 1990년에 모든 공산주의가 멸망을 하고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미국이 독주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미국이 서유럽에 왕따를 당한 거야. 서유럽 애들이 쟤 너무 무식하지 않냐? 뭐 역사도 짧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계속 무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그 유럽하고 미국이 막 따로 가고 유럽은 지네들끼리 EC라는 걸 만들어 갖고 EC 뭐 EC를 EU로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유럽의 경제 공동체 이걸 막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미국이 야 나도 끼워줘. 너 유럽이야? 이러면 얘가 뭐야? 아니 그래도 나도 얼굴 하얗잖아. 얼굴 하얗다고 다 유럽이야? 이러면서 안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야 끼워줘 해도 안 되니까 그때 마침 우연히 이 9.11 사태가 터져. 그러면서 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동. 자, 이 중동을 치는 이유가 뭐야? 중동의 석유 때문도 있지만 중동은 유럽의 옆집이에요. 유럽 옆집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이 확산되면 무엇보다 유럽은 중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헤엄쳐서도 가. 그 난민들이 고무다라 같이 생긴 고무보트 타고 유럽 가잖아. 그러니까 중동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개입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럽에서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동에서 그 아버지 부시가 걸프 전쟁 일으키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동을 어떤 그 전쟁 위기로 몰아넣어. 방송 끝내란 뜻인가 봐요. 전쟁 위기로 몰아넣어야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그 지금의 IS 그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공사. 근데 이번에 이 공사하는 집은 어느 집인지 보통은 공사를 하면 어디 공사한다라고 와서 서명을 받아가요. 예. 서명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다가 몇 층이 공사한다 이렇게 써붙여 놓거든. 이번 공사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녹화 끊고 가라는 아닌데 나 이제 방송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자본이 뭘 갖고 있다? 두 가지. 언론, 전 세계 메이저 미디어와 무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잘 나가는 또 다른 주식이 있어. 뭐야? 제약회사 주식. 언론, 무기 회사, 세 번째가 제약회사 주식. 요 제약회사 주식이 또 골 때리는 거예요. 뭐냐? 이게요,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옛날에 한 10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해. 그지? 치명적 바이러스가 홍콩 독감부터, 홍콩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게 10년이나 5년 주기로 뭐 사스 이런 거, 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해. 그런데 그 공포는 누가 주도해? 언론이. 모든 언론에서 공포를 팔잖아. 메르스 치사율 40%. 곧 죽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 언론이 나서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팔아. 그래가지고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백신 팔아. 그래갖고 온 나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갖고 백신 사놓으면 신기하게도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반복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제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파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된 게 그게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 과격단체가 조직적으로 준비된 테러 공포팔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지적 테러가 일어나는 거야. 프랑스 테러, 그 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런 그런 테러들이 일어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장에서 대부분 테러범들이 사살당한다는 거야. 그죠? 요 근래에 일어난 테러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장에서 테러범들이 대부분 사살당한다는 거야. 현장에서 사살되기 때문에 실제로 걔가 진짜 테러범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지나가는 저기 무슬림 하나 죽여놓고 얘가 테러범이다 했을 때 아니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아니 그 간첩 유우성의 증거 조작하는 거 봐봐. 유우성이 간첩이란 얘기하려고 서류 조작해내잖아요.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이라고 주장하잖아. 걔네들이 신분증을 위조한다. 그리고 생활 반응을 위조해서 서류상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잖아, 쟤네들이. 반대로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이 문서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좌우지간 이런 보스턴 테러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테러라든가 이런 국지적인 테러가 일어나요. 그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에서 웬 부부가 총기 난사를 했잖아. 애를 뭐 가족한테 맡기고 애를 자기네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총기 난사를 했는데 그 집에서 파이프 폭탄이 발견돼서 얘네가 뭐 이슬람 과격단체냐 아니냐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테러. 이런 국지적 테러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국지적 테러에 대해서 범인이 100% 정확하냐고. 이제까지 보여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 현장에서 사살됐어.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뭐 CSI 영화 생중계하듯이 범인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보도 내용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국지적 테러를 팔아서 국지적 테러 공포를 팔아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테러 공포를 파는 거야. 국지적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 공포를 언론이 떠들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의 다수를 테러 방지 비용으로 빼게 하고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서 장만해? 공무원 월급 깎아? 아니, 복지 비용을 줄여. 복지 비용을 줄이면서 그 복지 비용을 줄이는 명분이 이 테러와의 전쟁 비용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과연 정말 테러와의 전쟁 비용일까? 그 복지 비용을 주로 누가 내는 돈이야? 소위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이야.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하고 있는데 테러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 그래서 그쪽으로 그 돈을 썼다고 복지 전체를 줄여. 정말 테러 방지에 썼을까? 결국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폭력 공포팔이라는 거죠. 예. 자, 뭐 이 부분은 요 이제 그 IS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어떤 팩트가 팩트대로 있고 그런 이 팩트의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예. 자, 그래서 좌우지간 그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뭐냐? 언론들이요. 자, 미국 언론에서 뭐 그 누구니? 그 힐러리가 이런 연설했다. 보도 자주 나와요? 힐러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동 정책을 펴겠다, 어떤 뭐 복지 정책을 펴겠다 이런 보도 나와요? 전체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뭘 주로 내보내냐? 트럼프 얘기만 나와. 대부분의 이 언론에서 트럼프 보도만 해. 트럼프의 과격 발언만 보도해. 그 다음에 왜 민주당 쪽은 안 하냐? 그러면 샌더스 발언을 해. 내가 볼 때 힐러리는 그 민주당 후보 같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새정연 후보야. 그리고 트럼프는 소위 이제 새누리 후보인 거죠. 그러면 이 샌더스는 누구냐? 뭐 민주당 후보라고 얘기하지만 성향상 제3정당이야. 제3정당 후보로 보이는 거지. 제3후보. 그래서 언론이요. 예. 언론이 뭐가 자진출두야? 그래. 미안하다. 언론에서 지금 이 트럼프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예. 트럼프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그리고 트럼프나 샌더스의 정책과 내용은 계속 보도해요. 그런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힐러리에 대한 보도는 안 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상황이 똑같잖아.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프랑스에서도 그 소위 지난번에 테러 당한 그 만화 만드는 출판사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 만화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로 치면 데일리 시리즈 같은 꼴통 만화 출판사였다는 거야. 일베 만화 같은 거 만드는 출판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니까 걔네들이 막 그 미국 프랑스 일베들이 떠드는 거지. 프랑스판 일베 같은 애들이 막 떠들어가지고 밀어붙여 뭐 난민을 죽여버려야 돼 이런 분위기, 반무슬림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런 반무슬림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그걸 계속 반대한 게 누구야? 메르켈이었어. 메르켈이 우리는 지금 무슬림과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거다. 테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슬람도 무슬림도 우리 가족이다. 우리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터진 게 폭스바겐 사태. 왜? 이 독일이 그 폭스바겐이 독일의 최대 자동차 회사이고 독일 경제의 10%를 감당하고 있었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에 의존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래. 그 독일에서 폭스바겐 사태를 일으켜서 지금 메르켈이 국내에 붙들려 있는 거야. 지금 국내 상황 문제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인데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 얘네들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 셋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도와주지 않은 거야. 협조를 안 한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저기 망원경으로 잘 봐봐. 보다 보면 잡히는 거지 뭐. 막 이러면서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뭐 전면전을 하기가 좀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끈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의 시신 사진을 모든 언론에서 전 세계에 공표를 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야 난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못 본 척하면서 난민을 걸러받고 있었어. 3살짜리 아이 사건 전에는 난민들을 걸러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들이고 그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수백 명이 수장이 되고 있었어 유럽에서. 그런데 갑자기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3살짜리 아이의 죽음을 시리아 꼬마의 죽음을 시체 사진을 쫙 도배를 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난민을 거르지 말고 다 받아라 이런 여론을 만들어. 그래서 난민이 대거 들어왔어. 그런데 대거 들어온 거 얼마 안 돼. 대거 들어온데 얼마 안 됐는데 대거 몰려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그 다음에 여기를 비판하는 극우 세력들이 발언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극우 세력들이 프랑스 지방정부를 잡은 거야. 특히 그 프랑스 그 출판사 테러, 그 다음에 지난번 극장 테러,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의 진보적인 시민들은 이거는 테러와의 전쟁을 한 거야. 어떤 전쟁? 너희들은 우리가 겁먹고 카페에 안 가길 바라지만 우리는 카페에 있다. 이런 태그 올리면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언론의 진보 세력들이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이면서 지방정부에서 이 극우파가 압승하게끔 일부러 2주 남겨놓고, 그러면서 지금의 프랑스 대통령이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먹고 있었대. 그런 지금의 그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막 선포를 하면서 극우파를 선동하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극우파의 압승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는 바로 전쟁이야. 계속 트럼프가 비판하는 게 우리 한국 정부더러 너네는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자기네 미국에서 모든 돈을 내고 있고 너네는 공짜로 그 국가 안보를 미국한테 맡기고 있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짜예요? 다른 나라는 미군 부대들이 주둔하면 주둔 비용을 받아요.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점유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 미군 전차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 같은 거, 그 환경 보전 비용,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거야. 왜? 미군 부대는 그 나라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박기 하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조차도 그렇게 미군 부대에 돈 받아요. 전 세계에서 그 돈 안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또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사는 무기 다 사주는 게 누구야? 우리야. 국가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낭비하면서 쓰지도 못할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인 출신 미국 유학생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자죠. 예. 그 1.5세대 학생이 트럼프에게 조목조목 그의 주장을 비판했던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소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진보적인 시민대중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모두 이 미디어들이 장악한, 이 각 나라의 미디어들이 장악하고 이상한 흐름을 만들고 있어. 내가 볼 때 알랭드 보통이,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에서 작품 활동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 그 이유가 내가 볼 땐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의 흐름을 그도 똑같이 봤다고 봐요. 뭔가 뉴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세력들이 재벌에게 유리한, 금융자본에게 유리한, 그리고 폭력적인 세력들, 전쟁 옹호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책 내용이 내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을 듣고 처음 듣는 말이라 충격이었어요. 못 믿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사서 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 중심 주제들이 내가 이제까지 9년 동안 방송한 내용들이야. 세계 자본의 흐름이야. 세계 금융 자본이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언론과 무기회사와 제약회사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에 공포를 팔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점점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빈부격차, 지구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점점점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종말로 가고 있는 모습. 이 사람 진짜 직업이 뭐임? 놀래지 마세요. 주부예요. 예. 그냥 주부야, 주부. 예. 망치 부인은 그냥 주부예요. 예. 근데 이제 언론사에,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법원 지정 언론인이야.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리고 이제 국세청 지정 방송인. 전직 학원 강사, 전직 외국 금융회사 영업사원, 또 전직 정치연구소 직원 등등을 거친 현직 주부. 됐어? 자, 좌우지간. 내가 얘기를 하면 참 저렴한 표현으로 나가는데, 이걸 막 전문가들이 논문으로 쓰거나 책으로 쓰면, 내용이 갑자기 고급져져. 그렇게 고급진 책이 이번에는 그 유럽에서 나왔어.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피케티라는 사람이 쓴 21세기 자본론, 이런 책도 우리 20, 30대 지식인들이 보기에 좋은 책이죠. 예. 물론 나는 다 안 봤어요. 예. 나는 다 안 봤어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책은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1세기 자본론이나 뉴스의 시대를 보면 내가 했던 말을 여러분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초급반 용어로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라는 게 있었어. 그게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종합영어 이렇게 3단계로 있었던 걸로 난 기억이 나는데, 물론 다 안 봤어. 난 기초보다 많았는데, 망치 부인의 시사는 기초 단계야. 근데 이제 소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나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알랭드 보통 한 기본 영어 수준? 이 21세기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종합 영어 수준?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러 가세요. 저 가방끈 짧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대학교 딱 입학한 날부터 그 공부에 저기를 끊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그 가방끈이 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졸업했다면서, 졸업은 했는데 그 당시에 졸업은 좀 그랬어. 나는 학교를 더 다니겠다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더니 너 졸업 학점 충분해, 빨리 나가, 이래서 졸업한 경우라. 나는 그래서 그 전공했다는 얘기 안 해. 왜 보통 사람은 역사학 학사 내지는 역사학 전공 이렇게 써요. 근데 나는 전공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그건 역사 학도들에 대한 모욕이야. 나는 그냥 사학과 졸업 이렇게 쓰죠. 그 졸업은 했는데 공부를 어떤 이룬 건 아니기 때문에 가방끈이 좀 짧어. 나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은 잘 못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국제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내가 막 세계, 유럽, 뭐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세상을 보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 전문가들의 책으로 인증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9년 했더니 21세기 자본론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9년 동안 쫙 얘기했더니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가 나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피케티가 망치부인 방송을 받겠어요? 아니면 알랭드 보통이 망치부인 방송을 받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가 깊은 스님하고 저는 대화할 때 정말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각자 깨달음을 얻고 나면 대화가 통해요. 그런 것처럼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자기 분야 전문가, 피케티는 자기 분야 전문가인데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확인을 한 거야. 원리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저렴한 언어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데에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좀 뭐 전문가들이 쓴 책은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문가들의 책을 권하는 건 여러분들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야. 왜 지금 우리 방송에도 몰래 숨어서 보는 뭐 크크크 좌좀 이렇게 쓰지만 사실 학력은 박사인 사람도 있어. 망치부인 종북 빨갱이인가요? 이러면서 일베인 척하고 글을 쓰지만 알고 보면 학력이 석사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망치부인에 대해서 모르고 와서 글을 모른 척하면서 글을 쓰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확인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애들. 너희들에게 권하는 책이야. 21세기 자본론, 피케티의 작품, 또 이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이런 거 읽어봐.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내용과 을 좀 더 고급지게, 좀 더 전문적으로 쓴 책이니까 꼭 보도록 해. 그래서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요, 고학력자들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고학력자들이 보는 방송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우리 방송은 그 저작거리에서, 한마디로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사람이 그 생선집 사장님이 라디오처럼 틀어놓은 망치부인 방송을 땀 식히면서 잠깐 듣고 아 맞아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뭐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서 이 생선 상자를 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망치부인 방송을 듣다가 맞아 씨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유를 알겠어 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의 언어가 좀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이 너무 소중한데 말이 좀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진 언어로, 고급스럽고 이렇게 좀 우아한 언어로 변경해 줄 수 없느냐. 그래야 자기 친구들에게 권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많은 방송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이 팟캐스트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석박사들이 진행하는 좋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렴함을 우리 방송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학식이 높지 않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쉽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자.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우아한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한테 또다시 텔레그램으로
망치 부인 다 좋은데 표현만 좀 순화해 주시면 안 되나요? 순화 못합니다. 예. 그 표현을 순화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가서 들으세요. 우리 방송은 이렇게 저렴한 언어, 시장 바닥에서 통용되는 이 막말 버전으로 저는 언제까지나 언더그라운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치 부인 이렇게 방송에서 나중에 뭐 지상파 나가는 거, 공중파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케이블에 나가는 거 아니냐? 국회로 나가는 거 아니냐? 망치 부인의 꿈은, 예, 내가 왜 망치 부인이야?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를 탈출시키고 잊혀지고 싶다. 그래서 망치 부인이야. 절대로 공인된, 공중된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게 저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만들지 않는 두 가지가 깃발과 명함이다. 깃발과 명함을 나는 만들지 않고 그건 어떤 의미냐? 언제든 잊혀지고 싶은 존재. 그게 내 뜻이라는 내 철학의 표시야. 명함을 만들지 않고 깃발을 만들지 않는 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흔적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우리 후손들이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내가 했던 말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가 되면 나는 망치 부인이 했다는 말을 잊어버려도 된다.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무슨 어떤 공식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아프리카를 활용하는 줄 알고 계신다면 착각이에요. 그러면 망치 부인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아프리카에서 80살 먹은 다음에 벽에 똥칠하는 거 모바일 방송하는 게 내 꿈이야. 아프리카 방송은 내 노후 설계야. 내가 뭐 이렇게 연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80세 먹은 엽기 할머니의 벽에 똥칠 방송? 그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 한 33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내 꿈은 그런 꿈이니까, 뭐, 굳이, 아까도 누가, 뭐, 이 방이 대통령 하려는 사람 방인가요? 아니, 내가 대통령 나가려면 전과 14범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전과 1범밖에 못했어. 내 13번 더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 나가려면 내가 80세 될 거야. 그니까는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길 꿈꾸지는 마. 물론 나를 이번에 잡아놓으면, 뭐 이번 돌아오는 봄 총선거 앞두고 잡아놓으면 전과 2범 되면 경상도로 출마해볼까 해. 뭐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24시간 선거방송. 왜냐면 선거방송은 24시간 합법이거든. 24시간 선거방송하러 경상도로 출마할까 생각 중이니까 뭐 정 듣기 싫으면 잡아넣든가. 전과 2범 되면 내가 그쪽으로 출마 한번 해보게. 전과 13범은 대체 누구임? 전과 14범. 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아버지가 독재자이거나 금수저죠? 예, 독재 수저를 물고 나온 박양이거나 아니면 뭐 전과 14범 정도 따야지 된다 그래갖고 근데 내가 아직 전과 1범밖에 안 됐네? 그래서 대통령은 좀 멀어. 근데 이제 이 경상도 출마까지는 이 총선에 한번 잡혀갔다 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 중이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고 그러니까 전과 14범이 대선 출마하는데 대통령 이명박이가 전과 14범이라며. 우리 몰랐잖아. 박근혜 선거본부에서 얘기한 거지. 좌우지간 내가 전과 1범이니까 1 더하기 13 이퀄 14. 예, 그래서 내가 전과 13범을 더 따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통령 되기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예외가 있어. 나더러 네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느냐?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냐? 그러면서 그럼 네가 대통령 하든가 라고 하는 사람들 예외야. 일단 너네가 박근혜를 이렇게 끌어내려 봐봐. 박근혜 일단 딱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뭐 임기를 채워준다든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줄 테니까 일단 한번 끌어내려봐. 근데 내가 확실히 알겠어. 적어도 내가 대통령을 하면 박근혜처럼 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대통령을 하면 박근혜보단 나을 것 같아. 그건 확실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문성근 선배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PT 하면서 망치 부인을 씹으니까 꼭 오셨으면 합니다. 크크 하셨는데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의 날개
그 오픈 베타 오픈? 베타 버전 오픈식이 있어요. 제가 원래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가야 하는데 거기 출연진으로 제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 딸이 그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저도 한숨도 못 잤는데 어젯밤에 얘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 밤새 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장염인 것 같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안 나왔어. 그런데 얘가 학교에서 조퇴가 됐어요. 예,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갖고 지금 조퇴를 해서 집에 와 있어서 제가 그 우리 딸을 놓고 좀 지는 가라고 그래. 자기는 이제 엄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얘가 왜 아플까? 그 얘가 이렇게 몹시 아픈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속된 다음에 제가 구속됐다 나온 다음에 막 이렇게 법정 얘기 오고 가고 이러면 얘가 신경성 위염이나 신경성 장염을 앓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 근래 한 2주 동안 근래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이 네이버나 이런 데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변호사들이나 기자들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엄마가 막 집회 나가면서 그 돌아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애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거기 현장에를 가야 되는데 이 딸내미 상황이 이래서 오늘 이제 아빠가 애를 좀 봐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아빠도 오늘 공식 행사가 있어서 애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저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행사에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망치 부인을 보러 가시려던 분들 제가 지금 일단 딸 상황을 좀 더 점검해 보고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모바일 방송 켜고 갈게요. 근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망치 부인 보러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망치 부인이다. 만약에 제가 거기 현장에 없으면 여러분이 망치 부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으면 애 상태가 좀 괜찮아서 갈 수 있으면 제가 가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요즘에 계속 악몽에 시달려요. 예. 이게 악몽에 시달리는 게 이 좌익교수 문제가 요즘에 다시 불거졌잖아요. 이게 이제 이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인데 국정원 직원이 민간 방송인의 이 초등학생 딸한테 그런 성폭력을 조장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런 부분에 아이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어린 나이에. 이걸 알게 된 게 중1인가 중2 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뒤로 경찰이든 정부기관이든을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악몽을 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권력인 거야. 그게 이제 얼마 전에는 경비원이 꿈속에 쫓아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애가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런 상태라 저희가 저녁 때 애를 혼자 두질 못해요. 애가 고1인데. 예. 애가 고1인데 애를 혼자 두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애가 상태가 좋으면 밥 먹여놓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일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를 놓고 가는 게 정말 너무나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아이 상태가 괜찮아진 거고요. 못 가면 애가 상태가 영 안 좋구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은 망치부인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제가 가든 못 가든 그 자리에서 망치부인 방송 보고 왔다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죄송해요. 예,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로 마치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좀 더 힘찬 방송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힘찬 방송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방송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연평해전 진상규명 사실 나도 원하는 거야. 연평해전 진상규명. 그 당시 연평해전에 나는 몰랐는데 미스테리가 있더만 그때 그 연평해전이 이상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날 왜 그 함선이 거기까지 갔는지 나도 그게 궁금해. 나중에 우리 연평해전 이야기 좀 자세히 해봅시다. 예.
연평해전에 대한 비밀, 이 얘기도 내가 좀 한번 방송해야 되겠다. 내가 천안함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평해전 얘기를 못했네. 고마워요. 내가 오늘은 여기서 방송 끝내고 내가 그 방송 준비할게요. 연평해전의 진실을 찾아서 그 내용을 내가 방송을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할 말 많아. 연평해전의 이야기 내가 할 말 되게 많아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상태가, 저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이 딸내미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얘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부족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와우,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55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 4,400명 봤죠? 4,400명이 보는 방송에서 3,500명이 추천을 했다. 한 900명이 추천 안 하고 봤다는 얘기네요. 너희들은 누구니?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강제 추천을 받고 여러분의 스티커로 망치 부인이 파트너 BJ 4주간의 스티커 혜택에 모자란 3일을 여러분의 스티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우리 망치 부인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방송을 녹화 떠주신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보신 다음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보시면 꼭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았어요? 좀 산만했죠? 오늘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30-40년 뒤에는 민주주의는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떤 독재 세력에 의해서도 민주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위협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는 나라, 장애인들이 빈곤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리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 같이 꿈꾸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가 온 거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달나라에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희망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지요. 항상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항상 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다?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싸움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다음에 망치 부인의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올게요. 여러분들 늦지 말고 오세요. 감사합니다.